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께 경전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자 하는데요. 여기 맨 앞에 이제 첫 번째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전혀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에서 이제 100년 후의 온도의 모습이에요. 빨갛죠. 깜짝 놀라겠죠. 막 지그지그 끓는 거 같죠. 그래서 그냥 생체를 빨갛게 칠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저기 미세먼지 막 심하고 이럴 때 보면 온도 시뻘겋게 칠하잖아요. 또 시뻘겋게 칠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좀 우주에서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시뻘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좀 이야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 건데 하고 이제 빠뜨렸던 부분을 하면서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하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전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변하는 모습인데요. 여기가 1860년이고요. 여기가 현재입니다. 그래서 전지구 이제 평균된 기온의 관측값이에요. 저거는 1860년부터는 우리가 지상 기온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기온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에서는 그러면 저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 이제 분리를 다 해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태양빛이 이제 조금씩 변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흑점 변화가 11년 주기로 변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태양 에너지에 이렇게 변하고요. 그 다음에 소빙하기에서 현재까지 해서 약 한 햇빛이 그러니까 1700년 대비해서 햇빛이 한 5% 정도 세졌어요. 자연적으로다가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약간 지금 보면 이렇게 햇빛이 조금씩 이렇게 세지는 이 경향이 좀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년 주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도부터는 우리가 이제 위성을 통해 갖고서 저기 우주 밖에 나가서 그래서 태양을 직접 그 열량을 직접 계산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1980년 이후에는 햇빛의 변화량이 없어요. 저 흑점 주기 변화 이외에는. 그래서 이제 온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온도를 이러한 변화 실제로 이렇게 났는데 요 정도의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소리고요. 그 아래에 있는 거는 화산이 폭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화산이 폭발을 하면 거기서 이제 먼지가 확 나오죠. 그러면 햇빛을 가리잖아요. 햇빛을 가려서 온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온도가 이렇게 이제 뚝뚝 떨어지고요. 그런데 이 먼지 계열들은 일단 지구상에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대륙권이다라고 하는 거, 날씨가 일어나는 이 대륙권 안에 이렇게 먼지가 있는 경우는 뭐 한 일주일, 2주일이면은 다 깔아앉고요. 뭐 비에 쓸려도 내려가고. 근데 이제 성층권이다라고 한 10km 이상까지 올라가면 뭐 1년 내지 2년 정도로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장기적인 이러한 거는 아니죠. 그래서 얘는 이제 냉각시키는 효과들이 이렇게 이제 화산 폭발 때문에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내부 변동성. 우리가 뭐 보통 어떤 해에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뭐 엘니뇨 때문이다. 진짜 엘니뇨 때는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평년보다 한 0.2도 정도 맥시멈 이렇게 올라가고, 라니나라고 하는 게 이제 발생을 하면 평년보다 온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떨어졌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기후 변동, 자연이 갖고 있는 그 기후 변동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0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화산 폭발은 냉각을 시키고 햇빛은 조금 증가는 시키긴 했지만 최근 들어와서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최근에 지금 1980년 이후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 온도는 뭐 때문에 그랬는가? 그게 바로 온실가스 때문에,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효과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요소가 다 합쳐지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봐야 되는 건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이 되면 몇백 년 동안 그냥 공기에 남는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누적돼서 축적이 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게 그러니까 우리가 난로를 하나 갖고 있다면 계속 화력이 강해지는 난로, 화력이 스스로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죠. 아무튼 이러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 올라가는 이 온도는 얘만이 지금 설명이 가능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다 기후 변동이라고 하는 거, 변화라고 하는 걸 구별을 하는데,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엘니뇨, 라니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가 변동이라고 하고, 변화는 이렇게 완전히 어떤 진짜 변화가 일어난 이 모습을 변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975년부터 해서 이제 최근까지 여기 이 그림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보여드리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기후라고 하는 거는 30년 동안의 평균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그러면은 이 30년 동안 평균된 값이 기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자연적인 변동성이다라고 하는 거 0.2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기후 변동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건 자연적인 변동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트렌드 자체가 쭉 온도가 지금 상승하는 이러한 트렌드가 있죠. 저거를 기후 변화라고 하고, 저 변화가 바로 인간의 온실가스를 배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동, 변화, 그 다음에 자연적인 요인, 인위적인 요인 이런 식으로 다 구별을 해갖고 이렇게 기후 변화를 이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깜빡하고 이제 빼놨던 그림인데요. 우리가 이제 햇빛 안에는 굉장히 파장이 짧은 자외선이라는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자외선이 만약 햇빛에 있는 자외선이 진짜 지구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큰일 나죠. 사람이 피부암이 걸리고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결국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러니까 생명체가 원래는 다 바닷속에만 있다가 한 2억 년 전에 처음 육상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때 올라올 때 그 당시에 오존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구상에 생기고, 오존층이 저 자외선을 갖다 다 막아주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육상의 진출이, 생명의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만큼 우주에서 그냥 내려오는 햇빛을 우리가 다 맞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 그렇다고 자외선은 0이 돼야 되냐? 큰일 나죠. 자외선이 0이 되면 우리 몸에서 뭘 못 만들죠? 비타민 D를 못 만들죠. 그 밖에 이런 곰팡이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죽이는 효과. 그래서 굉장히 작은 양의 그 자외선이지만 그건 또 반드시 내려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양이 이상이 되게 되면 우리에게 이제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자, 여기 이제 오존층이 한 10km 이상에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주로 오존층에서 자외선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 오존을 만들고 깨트리고 하면서 이 자외선이 다 열로 바뀌어 버립니다. 열로 바뀌면서 온도가 보니까 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전체 공기층 중에서 여기가 한 성층권에서 한 10%의 공기를 이렇게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오존에 의해서 온도가 쭉 올라갔고, 그 다음에 보니까 대륙권은 이렇게 보니까 온도가 지금 밑으로 갈수록 올라갈수록 쭉 떨어지죠. 산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이제 쭉 떨어지는데, 저게 왜 이럴까? 태양도 더 가까운데 저 위로 올라가면? 그런데 보면 온도가, 이 이유는 햇빛,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여기 이제 자외선은 여기다 흡수가 돼서 온도를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가시광선이 들어올 텐데, 가시광선은 공기를 데우지를 못해요. 그냥 얘는 쭉 지상까지 쭉 내려왔다가 땅바닥을 일단 한번 가열을 시킨 다음에, 그 땅바닥의 온도가 올라간 다음에 그거가 파장이 길어져서 장파장이 돼서 이렇게 이제 우주로 배출이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은 공기를 따뜻하게 못 만들고요. 그 햇빛이 땅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어놔요. 이렇게 그래서 온도를 쭉 올려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따뜻해지는 거죠. 지구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륙권은 아래쪽이 따뜻하고 위쪽으로 갈수록 차가운 이유는 밑바닥부터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햇빛은 직접적으로 다 공기를 데우지는 않는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오 때가 햇빛이 제일 세잖아요. 만약에 햇빛이 직접 공기를 가열을 시켰다라고 하면 정오 때 온도가 제일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땅바닥이 따끈따끈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오후 2-3시가 제일 땅바닥이 뜨뜻해지거든요. 그때가 하루 중에서 제일 높은 온도가 나오는 이유가 정오 때 햇빛이 강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땅바닥이 가열된 다음에 나온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여름 휴가를 가는 게
6월 21일 날 하지 때 햇빛이 제일 세죠. 그렇지만 그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뭐 7월 말 8월 초쯤 가죠. 그거는 땅바닥을 가열시키는 그 시간보다는 이 해양의 표면을 가열을 하는 그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해양의 표면이 가열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맥시멈에 올라가는데 그 가열되는 시간이 이제 한 달 반 이 정도 이제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항상 이 밑바닥을 그러니까 해양이 됐던 아무튼 육지가 됐던 여기를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장파장이라 적외선을 통해 갖고서 우주로다가 들어온 에너지를 갖다 빼내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직접 공기를 가열하는 것은 아니고 땅바닥을 가열하거나 해양을 가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기는 거기에 반응을 해서 따뜻해지는데요. 자, 다시 이야기를 보면 햇빛이 쭉 들어왔어요. 이거는 공기를 갖다 가열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가시광선은 그래서 들어왔다가 땅바닥이 가열되거나 해양이 가열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적외선이라는 걸 통해서 우주로 빼내죠. 만약에 에너지 자체가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이 같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똑같아야지 온도가 유지가 되지. 만약에 뭐 나가는 게 적다 그러면 여기 계속 더워질 거고, 그 다음에 뭐 나가는 게 너무 많다고 그러면 지구가 이제 냉각이 될 텐데,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온실가스가 이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이제 온실가스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으로 지상에 들어와서 뜨뜻해진 에너지만큼 그대로 그냥 적외선으로 우주로 나가 버리면 딱 이제 균형을 맞아서 이제 끝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온실가스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영하 18도가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하 18도가 되면 지구 전체가 얼음으로 이제 땡땡 얼어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구 평균 온도는 15도, 33도가 높습니다. 33도가 높은 그 이유는 0.04%밖에 되지를 0.03%밖에 되지 않는 이산화탄소가 33도로 지금 이제 올려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이제 적외선을 갖다가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가 딱 잡아요. 열을 갖다가 열을 잡았어. 열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 열을 잡았으니까 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계속 여기는 뜨거워져 갖고 큰일이 나죠. 그러니까 이쪽에 뜨뜻해졌던 이 공기가 다시 뜨뜻한 게 다시 지상을 가열을 해요. 그러면은 지표의 온도 자체가 더 높아집니다. 그럼 공기 자체의 온도도 높아지고, 그러면 우주로 나가는 이 에너지의 양 자체가 커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맞추는 그러한 상황에서 여기 우리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온실가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되돌아와서 지면을 가열시키는 에너지가 많다라는 소리고, 그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가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이제 높은 온도에서 그 적외선을 강하게 우주로다가 빼낼 수 있는 이렇게 이제 균형을 맞추는 작업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온실 효과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온도가 이제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면 지구에는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것만 갖고서는 그것만 갖고서는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부르고,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뭘 의미를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당뇨병이 점점 심해지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지구에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당뇨병이 걸리면 혈당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온갖 합병증이 다 걸리죠. 그것처럼 지구가 이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지구가 자기가 조절하는 시스템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망가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온도가 올라서 폭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해수면도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양이 산성화되고, 그 다음에 뭐 가뭄이 막 일어나고, 뭐 홍수가 자주 일어나고, 뭐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뭐 가뭄이 일어났으니까 뭐 식량이 부족해진다든가, 물에 이런 어떤 순환이 변해갖고 물 공급이 막 떨어진다라든가,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이 일어나듯이 단지 이게 온도만 올라가는 그 문제가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이 조절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구 환경적인 이러한 어떤 어려움으로다가 들어간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지구 기온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원인이 될 것이고요.
기후 변화는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나 그런 현상들이 다 일어나는 결과다 이렇게 보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다가는 그래서 이 기후 변화는 이 온난화, 온도가 올라가는 거하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다양한 현상을 다 포함시킨 개념이 기후 변화라고 하고요. 온도만 올라가는 건 지구 온난화라고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 지구가 위험에 처했다 그럴 때는 지구 온난화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요.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을 갖다 약간 달리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요거는 작년에 이제 우리 인천에서 그 정부 간 기후 변화 협의체, 전 세계 이제 기후 변화 과학자들이 모여서 가장 최근에 기후 변화 과학에 대한 정보가 총합이 된 거를 작년에 인천에서 그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그런 결과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현재까지 약 한 1도 정도 온도가 상승을 했는데 전지구 평균 기온이, 그러면 전지구적으로다가 감지를 할 수 있는 위험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때 이제 1.5도를 넘지를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과학자들의 합의된 그런 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1.5도라고 하는 이렇게 되게 되면 이때는 전지구적으로 심각하고 광범위한 그런 위험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뭐 매일같이 기후 변화 때문에 뭐 못 살겠어요 이렇게는 안 살잖아요. 뭐 폭염이나 심하게 오면 우리가 기후 변화 때문에 이렇대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를 느끼는 건데, 이제 1.5도를 돌파를 하면 항시적으로다가 기후 변화 때문에 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2도라고 하는 거를 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비가역적인 위험, 이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구가 이제 탄성력을 잃는 상태, 스프링을 조금 당겼다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2도 이내일 경우에는 지구가 항상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는데 2도를 넘어서는 순간 전혀 다른 세계로다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걸 조금 더 다시 표현을 해서 2도가 이제 넘게 되면 지난번에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저기 뭐 북극의 뭐 빙하 같은 게 이제 녹게 되면 빙하는 90%의 그 태양빛을 우주로 반사를 시켜버리지만 녹은 그 자리는 시커먼 물이 드러나면 그 태양빛을 90%를 흡수를 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지구는 지구 스스로 온도를, 온실가스를 사람이 높이지를 않아도 우리가 어떤 그 방아쇠 역할을 해서 어느 수준을 딱 넘게 되면 지가 스스로 막 그렇게 열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2도를 넘게 되면 계속 그런 스스로 이제 가속화, 온도를 갖다가 스스로 높여낼 수 있는, 우리가 그거를 양의 피드백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양의 되먹임, 스스로 온도를 가속화시키는 이런 메커니즘이 이제 작동을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제 문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온대지방이다라고 하는 그 기후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문명이 만들어졌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틀려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제 여기 빨간색이 강할수록 이제 위험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여기 분석에서는 산호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호가 1.5도를 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산호의 70 내지 90%가 없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2도를 넘는 순간에는 이 지구상에서는 산호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산호가 없으면 우리 뭐 젊은 친구들이 뭐 몰디브 이런데 뭐 신혼여행 가서 산호를 못 봐서 섭섭하겠네. 그래 뭐 그 정도면 좋겠지요. 그런데 산호에서 거기서 이 우리 어류들이, 어린 시절을 보내는 어류들이 전 세계 한 25%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잃어버린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아무튼 물고기를 많이 먹는데 그만큼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를 또 의미를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북극의 해빙이 이제 여름에는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겨울에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계절 변동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여름이 되게 되면 지금 1.5도에서는 100년에 한 번꼴로다가 완전히 저 북극에는 그 물에 떠 있는 빙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도를 넘게 되면 10년에 이제 한 번씩 그렇게 된다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해안의 홍수, 이게 이제 물이 올라오는 거니까 해수면이 여기서는 이제 평균적으로 1.5에서 50cm, 그다음에 2도에서 60cm.
10cm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10cm가 크지 않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방글라데시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거의 이게 해수면하고 거의 같거든요. 그 농경지가. 그런 데는 저 10cm만 갖고도 수천만 명이 이렇게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획량이 1.5도에서는 약 150만 톤 줄어드는데 2도에서는 300만 톤 줄어들고 육상 생태계가 한 8%가 1.5도에서 붕괴가 되는데 2도에서는 16%가 붕괴가 되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저 0.5도의 그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언제쯤 1.5도를 돌파할까? 지금 현재까지는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에 의해서 1도가 상승이 되어 있어요. 1도가 상승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여기가 우리 현재라고인데 요 추세를 그대로 갖고 가면 2040년이 되면은 1.5도를 돌파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저기에서 제한을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 기후 변화를 광범위하게 느끼는 그런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게 20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미래를 한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1850년이고 여기 2100년까지고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요거 관측값입니다. 1850년에서 현재까지 이제 관측값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시피 2.6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2도 이내로다가 온도를 제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탄성력을 유지를 하는 그 수준에서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전혀 저감을 하지 않는 시나리오에서는 온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이고요. 근데 현대과학은 이제 여기서 그래서 몇 도가 뭐 4도가 올라간다, 뭐 2도 이내로 올라간다, 이거를 이야기를 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그림자 영역이 우리가 이렇게 예측은 했지만 이만큼의 우리가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그 불확실도가 작다가 점점점 이제 뭐 100년까지 가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크게 되죠. 자, 그렇다 해도 우리가 날씨 예보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루 이틀 뒤도 뭐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생뚱같이 뭐 100년호를 얘네들은 예보를 하고 뭐 저게 뭐 맞느니 틀리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일 모레 예보를 하고 일주일 정도 예보를 하게 될 때는 지금 현재 초기값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게 이 지구를 3차원적으로 이 공기 상태로 완벽하게 우리가 관측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기후 변화는 우리가 2100년 1월 1일 뭐 서울 뭐 광진 도서관 여기 위가 어떻게 될까? 그건 알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기후라고 하는 건 30년 평균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100년 무렵에 한 10년, 20년 평균된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것도 광진구청 뭐 이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이 정도만 알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나 공간이 굉장히 길고 넓은 지역에 대해서 이걸 반응을 보는데 그것도 근데 지금 현재 관측값 이 초기값을 갖고 앞으로 100년 후로 가면 그 정보가 100년 후에 지금 현재 이 대기 갖고 있는 정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0년 후가 되면. 그러면 100년 후로 뭘 갖고 해야 되냐? 아까 우리가 인간이 2.6도 그러니까 2도 이내로 제한을 하는 경우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대한 반응을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혀 배출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당시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제 다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후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떤 초기값의 문제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농도가 예를 들어서 450 ppm이라고 하는 그런 농도에서 기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그러한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 가지만 갖고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의 모델만 갖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오는 거를 보게 되면 약 한 45개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모델 결과를 합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거가 이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나가는 게 있고요. 각 나라별로다가 그거를 다 그렇지만 이산화탄소 농도는 다 똑같이 만들어요. 다 똑같이 써갖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각 나라 모델의 결과마다 어떻게 다른가. 그렇게 되면 이걸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 우리가 주사기라고 하면 이게 약간 사기꾼 주사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 주사기는 겉 보니까 이게 멀쩡한데 그 안에다가 어느 한쪽에다가 쇠심을 하나 갖다 박아놨어. 그러면 던지게 되면은 6분의 1 확률
이게 6개 면이 다 나오긴 하겠죠. 그렇지만 어느 한쪽에 이게 쇠심이 이렇게 박혀 있으면 한쪽으로 뭔가 이게 쏠려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 숫자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농도가 현재는 400ppm이었는데 450ppm이 되었을 경우를 갖고서 저거를 예측 모델을 돌리게 되면 온도라든가 기후가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몰리는 그 정도를 갖고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도 계산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내일 모레 날씨를 예보를 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 있어서 기후를 예측을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거는 날씨 예보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과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게 될 때 불확실도가 이제 요 정도가 되는데, 사람이 2도로 이내로 줄일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배출량을 계속 늘릴 것이냐에 따른 이 차이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년 후를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기후과학자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뭐 있니 없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무슨 짓을 할 것이냐의 그 불확실도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를 또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거는 이제 일일이 다 어떤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이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라고 하는 게 티핑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핑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컵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어린 시절에 물컵이 이제 물을 가득 채워놓고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컵 높이보다 조금씩 올라가죠. 아주 천천히. 근데 어느 순간 그 어떤 그 전 한 방울은 그 물 높이를 살짝 올려놨는데 그 다음 물방울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 어떤 높아졌던 그게 순간에 팍 하고 깨져 버리는 그런 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해서 고전까지 만들어놨던 질서가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를 우리가 티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뭐 깨 이제 온도가 살살거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올라가는 건 이렇게 지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항상 뭐 기후 변화 느끼거나 우리 그러지 않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 티핑 포인트를 딱 넘는 그 순간에는 그냥 온 세상이 그냥 기후 변화 때문에 뭐가 일어났대 이제 이러한 세상으로 간다라는 그 의미고, 그러한 요소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갖다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녹색으로 표시된 거는 1도 이상만 돼도 이제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를 의미를 했고요. 여기 이제 빨간색은 3도 이상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5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티핑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다가 1도만 넘어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티핑 포인트들을 보게 되면 이 해빙, 빙하입니다. 지금 이제 북극에는 거기는 이제 바다로 북극해라고 하는 바다로 이렇게 돼 있고, 거기 이제 빙하가 이렇게 이제 물에 떠 있는 빙하가 해빙이 있죠. 해빙이 이제 여기 1월부터 해서 이제 추우니까 그렇게 해서 4월쯤 돼서 제일 면적이 넓어졌다가 여름이 되면서 쭉 줄어들죠. 쭉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겨울에 이렇게 증가를 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이제 90년대 여기 파란색의 모습이고 2000년대 하얀색의 이런 모습이고 2010년 이후에 지금 이 빨간색의 모습이고 지금 2019년 지금 현재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0년 단위로 보면은 이게 팍 이제 줄어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아까 북극의 해빙이 줄어들게 되면 햇빛의 90%를 반사를 하다가 90%를 흡수를 해서 자기 대먹입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으로 스스로 가열을 시키죠. 온실가스가 없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빙하가 녹게 되면 이제 해수면이 이렇게 지금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북극에 물 위에 떠 있는 그 빙하는 녹아봤자 그거는 해수면이 올라오는 거랑 상관이 없고요. 물 위에 뭐 얼음이 아무리 많아도 뭐 그 얼음 녹았다고 물이 넘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건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가 녹게 되면, 그린란드에는 육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녹으면 물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린란드 빙하가 다 녹게 되면 한 7m 정도의 그런 물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거는 그린란드가 이제 다 녹았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그렇고요. 앞으로 우리가 전혀 저감을 안 하고 계속 배출을 하면 2100년경에 최대치로 따지면 한 1m 정도 물이 올라올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1m 정도가 올라가면 이런 이제 베니스가 완전히 침수가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요. 근데 이제 베니스가 문제가 아니라 뭐 남태평양에 있는 해수면에 거의 여기 붙어 있는 섬들이 다 이제 침수가 되는 거고, 뭐 방글라데시 같은데 그 농경지가 거의 해수면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바닷물이 그냥 다 들어와 버려서 못 쓰는 땅이 돼 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고, 지금 여기는 다 주요 도시들만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각 이제 높아짐에 따라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린란드가 다 녹게 되면 해안에 있는 전 세계 대부분의 도시는 다 침수가 돼 버린다. 그러면 앞으로 뭐 100년 후도 그것도 인간이 전혀 저감을 하지 않는 경우 한 1m 정도라고 하면 뭐 그럭저럭 괜찮겠네라고 할 부분도 좀 있기는 한데, 지금 과학자들이 빙하가 살살 녹는 거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탕을 입안에 놓고 살살 녹이면 오래 가죠. 그런데 한번 딱 깨물어 버리는 순간에 팍 녹아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최적 면적이 확 늘어나면서 그렇게 깨져 버리는데, 근데 쉽게 녹는데, 마찬가지로 빙하가 이제 깨지게 되면 굉장히 쉽게 녹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깨지는 게 어디서 언제 깨질지는 몰라요. 저게 지금 북극권이 불안정해져서 지금 뭔가 지금 빙하가 이제 불안정해서 깨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저게 깨지는 게 뭐 이번 세기 안에 일어난다 해도 과학적으로 다 그닥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것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살살 녹는 경우가 바로 이제 요 정도 수준이지만은, 그린란드의 빙하가 이제 깨져서 녹는 경우에는 해안의 대도시들은 존재하기 어렵다.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남극 빙하까지 다 녹게 되면, 남극 빙하가 다 녹으면은 한 73m 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지도가 요런 모습이 돼요. 세계 지도가.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끝장이 났다라고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양의 이제 순환과 관련돼서인데, 여러분들 예전에 이 투모로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투모로우. 근데 저기 보면 기후 과학자들이 뭐 이렇게 하다가 저기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기후 변화가 다 일어나서 뭐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저게 진짜 그 어떤 있었던 과거 기후에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잡은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저게 어떻게 지구가 온난화가 된다라고 하는데 저기서 온 세상이 그냥 꽁꽁 다 얼어버리잖아요. 진짜 저런 일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여기가 이제 2만 년 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현재이고요. 2만 년 전에 이제 빙하기에서 이렇게 이제 간빙기로 온도가 10,000년 동안 온도가 쭉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이렇게 천천히 선형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냥 툭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그냥 툭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지금 온도가. 그러면서 이 간빙기를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퍽 하고 떨어졌을까? 저 때가 바로 빙하가 깨져갖고요. 갑자기 이제 대서양 쪽으로 확 밀려 들어와 버린 거예요. 빙하가. 그렇게 해서 이제 녹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이제 멕시코 만류라고 하는 이게 따뜻한 기류의 해류가 이제 이 유럽 쪽으로 이렇게 쭉 흐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멕시코 만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따뜻한 물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런던 같은 데가 우리 신의주보다 더 높은 곳에 있죠, 미도상으로다가. 그런데 런던의 그 겨울철 평균 온도는 항상 영상권이에요. 굉장히 따뜻해요. 이거는 여기 이 바닷물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따뜻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대서양에서 이제 햇빛을 많이 받아가고 따끈따끈해지고, 그 다음에 증발이 많이 됐으니까 염분이 많겠죠. 그 물은. 그러니까 물이 무거워요. 이게 밀도가 높은 물이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냉각이 되면 소금기도 많고, 그 다음에 이게 냉각이 됐으니까 차가워지니까 또 밀도가 높아지고 해서 여기서 쭉 깔아앉습니다. 쭉 여기 이제 밑으로 깔아앉아서 이게 대서양 따라서 이 물 밑으로서 이렇게 내려와서 전 세계를 이제 한 바퀴 도는, 이게 이제 가장 이 해류가 가장 강한 이러한 곳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러한 빙하가 확 깨져갖고 이런 데서 확 깨져서 이렇게 확 밀려 들어오면, 빙하는
거기는 소금물이 아니에요. 그냥 민물입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뚝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밀도가 높아야지 이게 물이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쭉 빠지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생기는데, 이게 밀도가 이제 여기 낮아지게 되니까 물이 밑으로 못 내, 침강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올 수가 없죠. 여기 뭔가 이렇게 꺼져야지 물이 이렇게 들어올 텐데 그냥 그 상태로 있으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은 여기 따뜻한 이 물이 안 올라오니까 이렇게 뚝뚝 온도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란, 저게 한 지금 뭐 순간처럼 보이는데 저게 이제 한 1000년 정도의 저런 시간의 규모에서 이제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이쪽에서 그렇게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해류가 변하게 되면 굉장히 급격한 온도의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영화는 이걸 6주 안에 이제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는 한 1000년 정도. 그 다음에 북반구의 요 지역만 이제 해당이 되는데, 영화는 전 지구가 다 저랬다. 그래서 약간 시간을 과장시키고 공간을 좀 과장시켰을 뿐이지, 실제로다가 온난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 그림은 안 갖고 나왔는데, 전 지구적으로 현재 온도가 변한 지구의 이렇게 그 공간의 모습을 보면 다른 데는 다 뻘겋게 온도가 올라갔는데 이 지역은 하얗게 온도 변화가 없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거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쪽 빙하가 녹고 이래서 일로 지금 올라가는 이 물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 결과예요. 그래서 해양의 순환이 우리가 이제 2도 이내로 제한을 하는 경우에 아까 그 대서양, 그 이제 멕시코 만류가 올라가는 그 힘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2100년까지 뭐 2300년까지 그냥 현재 수준으로는 조금 뭐 약간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냥 유지를 하는, 그래서 아까 2도 이내로 제한을 하게 되면 지구가 탄성력을 갖는다는 게 현재 수준은 그래도 유지를 하는데, 만약 8.5 그냥 마구 배출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1850년에서 현재까지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최근 조금 내려오는, 이게 이제 급격하게 다 떨어지는, 그래서 이 멕시코 만류가 이제 안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저것이 그렇게 되게 되면 전 지구적으로다가 이쪽 북반구에서는 기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을 일으킬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트 기류 이야기인데, 뭐 영어가 써져 있는데 그렇게 놀라지는 마시고요. 이게 우리 이것도 뭐 지난번에 제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는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지구가 온난화가 되었다라고 하면 요즘 우리가 뭐 폭염 현상이 있거나 뭐 한파가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항상 그 이제 그 신문 그 보도 기사에 보면은 제트기류가 약해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꼭 나와요. 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은 지구적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기 극쪽이 훨씬 더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 그 중에 이제 극쪽이 온도를 올리는 굉장히 많은 그 이제 대먹입 요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이야기를 했던 그 해빙이 높게 되면 이게 햇빛을 반사를 90% 시키다가 90%를 이제 흡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요소들 때문에 저기 극쪽이 훨씬 더 빨리 따뜻해진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과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현재 남쪽과 우리 적도하고 이 극쪽하고 이 온도 차이 자체가 작아지게 되겠죠. 우리가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기상현상, 바람이 불고 구름이 생기고 뭐 천둥 번개가 치는 거는 적도 쪽이 햇빛을 많이 받고 극쪽이 햇빛을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차이가 적어지잖아요. 북극쪽이 훨씬 더 빨리 따뜻해지게 되면,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 제트 기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천천히 과거보다는 느리게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트 기류가 저기 한 5km 이상에서 부는 그 이제 중위도권의 바람인데, 걔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걔가 그 밑에는 고기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압이 되는 것인데,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느려지게 됩니다. 제가 기사를 들고 온 게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도에 미국에는 그 해안 경비 사관학교라는 게 있어요. 육해공군 사관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안 경비를 맡고 있는 사관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졸업 연설을 합니다. 졸업 연설을 하면서 이 기후 변화는 국가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갖고 이거 기후 변화를 잘 대응을 하지 않으면 또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시리아 내전 이야기를 합니다. 2015년도에요. 자,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이 제트 기류가 이제 여기가 러시아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었는데 이때 제트 기류가 굉장히 거의 빠져나가지를 않고 느리게 조자리에 그냥 계속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기압 순환을 하는 요 지역이 파키스탄인데 파키스탄에서는 홍수가 계속 났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이쪽은 계속 폭염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그 당시에 폭염 사망자가 약 한 5만 5천 명이 나오고 파키스탄에서 홍수 사망자가 한 2천 명 정도가 나오고 결국 그 다음에 파키스탄에서 홍수는 이 정도였지만 막 집이 무너지고 뭐 농경지가 침수가 돼서 이재민은 뭐 수백만 명이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도 몰렸습니다. 근데 피해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러시아의 요 지역이 밀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폭염이 사람한테야 폭염에서 뭐 더워서 죽겠네지만 작물한테는 가뭄이 되어버렸겠죠. 결국 가뭄이 되니까 결국 미래 이제 생산량이 이제 줄어드는 이러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2010년도에 가뭄에서 자기네 생산량 감소가 예상이 되니까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좀 수출을 좀 했었어요. 러시아가 밀주를 갖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수출을 못해.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1%만 과잉 생산을 하면 폭락을 해버리고요. 1% 모자라게 생산을 하면 폭등을 해버리는 굉장히 그 변동의 폭이 가격의 변동의 폭이 굉장히 큰 그런 이제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투기 자본이 달려들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005년 이후부터는 전 세계 투기 자본이 이 농산물에다가 투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세계 식량 기구에서 매달 그 식량 가격 지수를 이제 보여주는데 2005년 이후부터 해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식량이 갑자기 가격이 급등을 하는 이런 요소가 돼 있고요. 2010년에 러시아에 이제 그런 폭염으로 가뭄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식량이 확 하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튀지니부터 해서 북아프리카 저 끝단의 나라부터 해서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 폭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밀가루 가격의 폭등에 의해서 사람들이 폭등을 일으키는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튀지니, 리비아, 이집트 이제 이런 나라들 다 해갖고 뭐 아무튼 난리가 났었죠. 밀가루 가격 상승으로 해갖고 그런 폭동들이 다 일어났고 마지막에 이제 시리아까지 이런 사태가 이제 일어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시리아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저 고생을 하는 이유는 시리아가 1950년도에 약 한 400만 명의 인구였는데 최근 한 2,200만 명까지 이제 인구가 증가를 한 상태에다가 2005년도부터는 계속 가뭄이 들었었어요. 그래갖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먹는 식량 구입에다가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뭄이 들어서 안 그래도 막 극단적인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갑자기 밀가루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고 나니까 완전히 삶이 파괴가 돼버리는 이제 그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 거기서 그 상황 안에서 시리아 안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막 IS라고 하는 극단주의자들이 막 등장을 하고 하면서 결국 그러면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국민들, 시민들은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국경을 넘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넘는 그 숫자가 거의 100만 단위로 이렇게 넘게 되는 것이고 그 숫자들이 거의 유럽까지도 지금 막 밀고 들어가거든요. 수만 명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얼마 전에 뭐 400명 예멘 사람 온 거 갖고서도 뭐 사회가 뭐 불안정해서 뭐 큰일 났다고 우리나라도 400명 갖고도 그러는 나라인데 대한민국이 유럽 쪽에서 뭐 수만 명이 지금 몰려 들어오고 그냥 나라마다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그러니 뭐 유럽에서는 그 안보의 문제로다가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거로다가 지금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그 2015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저런 그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가 안보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보시는 바처럼 2010년도에 러시아라고 하는 곳에 일어났던 폭염, 가뭄이라고 하는 게
전혀 시간도 아직까지 시리아 내전 저 문제는 아직 끝나지도 않은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공간적으로다가 러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시리아의 문제, 그 주변에 있는 유럽 국가의 안보의 문제까지 지금 다 물려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우리의 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다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이렇게 증폭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위험 또한 안보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제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번으로다 이제 몬순의 문제를 이제 잡았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가 우리가 이제 서기 200년 경이고요. 여기가 한 2000년 현재이고요. 그래서 여기 아시아 몬순이라고 돼 있는 거는 저거는 이제 중국의 동굴에 이렇게 가면 석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석순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비가 이제 내려서 이제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갖고 그게 매년 조금씩 이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석순을 이제 뜯어다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해에 비가 많이 왔는지 가뭄이 들었는지 우리가 강수량을 추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정을 해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도선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해서 이게 주로 이제 그 중국 쪽에 있는 그 자료를 갖고 만들어낸 그런 이제 온도 분포도입니다. 여기 온도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여기서 온도는 큰 상관이 없고요. 지금 보게 되면 여기 당나라가 멸망을 했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원나라가 멸망을 했었을 때, 명나라가 멸망을 했을 때 보면 다 평년에 비해서 강수량이 다 이렇게 줄었죠. 그리고 저 당시 역사책들을 보면 그 왕조 말년에 보면 가뭄이 엄청나게 들어서 뭐 계속 여기저기서 막 그 폭동들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현상들, 결국 거기서 그 제국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보면 다 그런 거하고 이렇게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시아 몬순이다라고 하는 게 아시아 몬순에 의해서 인도에 한 10억 이상의 인구가 지금 먹고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한 15억이 먹고 살고 있고, 물론 뭐 대한민국이나 일본도 물론 거기에 의존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장마전선이 오감에 따라서 그 물을 갖고 다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갖고 이 몬순, 이 장마전선 우리나라 말로다가 이게 이제 변화가 크게 일어나게 되면 지금 그 수십억의 인구가 여기에 매달려서 지금 그 물을 갖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면 감당 못하는 사태가 일어난다. 예전에 자연적인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왕조가 멸망들을 하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이렇게 변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만약 여기서 뭐 인도, 중국 이런 데서 뭐 식량에 어떤 파동이 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이건 뭐 수십억 단위로 가지고 움직이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과학에 있어서는 이 몬순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거를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가를 이제 살펴보는데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미래를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천의 물이 어떻게 미래에 변했을까를 이제 보는 건데 여기 이제 파란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천의 물이 100년 후에 이렇게 많아질 것보다 현재보다는 그걸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2.6이면 2도 이내로 하는 경우고 8.5도는 전혀 저감을 하지 않는 경우고 요 4.5나 6.0 그 중간 단계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파란색이 전 지구적으로 좀 이렇게 세죠. 저거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바닷물에서 증발이 많이 될 거기 때문에 강수량이 전체적으로다가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공기는 올라가면 뭐 우주로 빠져나가지는 못하거든요. 아까 성층권에 딱 걸려갖고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지역에서는 비가 이제 훨씬 더 많이 오는데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는 게 훨씬 더 그만큼 내려와야 되거든요. 공기가 내려오는 지역은 고기압이 걸리는 거고 거기는 가뭄이 드는 거고 폭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이런 이제 가뭄이 또 일어나는 지역들도 있고 그런데 그 강도가 훨씬 세지죠. 비는 훨씬 더 세지고 일단 공기가 내려오는 힘도 강해지니까 가뭄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세지는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나라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시나리오가 됐든지 간에 대한민국은 하천에 물이 많아져요. 저거는 방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 홍수가 많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먹고 아무튼 마시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무튼 농산물도 키워야 되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뭐 물이 많다라는 건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괜찮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여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밀 1kg을 생산하는데 1,800리터의 물이 필요하고요. 소고기 1kg 생산하는데 15,000리터의 물이 필요해요. 우리 농산물 저런 거 다 수입해다 먹는 나라죠 지금. 그러면 저거를 물을 갖다가 우리 농산물에다 다 곱하기를 해놓으면 지금 우리나라 농업 용수가 125억 톤인데 우리가 수입하는 물 이걸 가상수라고 하는데 325억 톤, 약 한 2.5배 이상을 갖다가 다른 나라의 물을 갖고서 우리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 한 뭐 25%이 정도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 우리가 식량을 수입하는 그 나라들이 가뭄이 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저 나라 목마르겠네가 아니라 우리가 배가 고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대 우림이 이제 파괴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요 파란색이 강한 요런 지역들은 바다에서 수증기가 이렇게 와서 비를 내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지역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뭐 산림을 다 이렇게 잘라냈다고 해도 비가 계속 바다에서 계속 수증기가 공급이 되는 거니까 회복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거는 수증기가 바다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수증기들이에요. 근데 자 보다시피 이 아마존 일대, 아프리카 여기 우림대들인데 여기는 보게 되면 자기 땅에서 올라오는 그 수증기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기가 저기 이제 숲들이 잘 발달돼 있는데 숲에서 땅 속에 있는 물을 쭉 빨아갖고 자기가 이제 그 기공을 통해서 그 증발이 됐죠. 증발해서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내렸죠. 다시 또 그 열대 숲이 또 빨아들여서 또 이제 증발을 시키고 해서 그건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수증기가 물이 유지가 되는 이런 지역인데 지금 이런 지역들을 다 지금 까갖고 뭐 커피만 만들고 뭐 사탕수수만 만들고 다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게 물을 빨아들이는 그게 숲이 빨아들이는 것보다는 굉장히 작거든요. 그렇게 되면 증발이 적어지게 되겠죠. 증발이 적어지게 되니까 저쪽 지역이 굉장히 가물어지는, 왜냐하면 저기는 물이 밖에서 바다에서 공급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지역들은 한번 이렇게 숲이 파괴가 되면 완전 생태계가 이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대 우림이 파괴가 되는 게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 게 저기는 한번 파괴가 되면 회복이 안 되고 스스로 자체적으로 다 더 무너지고 그 파괴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열대 우림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이건 어떤 거냐면 CO2 농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약간 비료 효과가 있어요.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식물이 좀 좋아요. 그 자기 광합성을 하는데 농도가 높아졌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여기 열대 우림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이 그림 뭐냐면 1850년 이후에 모델에서 계산을 한 건데 이제 CO2 농도가 쭉 높아지니까 광합성 양이 이렇게 점점 많아진 거예요. 열대 숲에 이 광합성 양이 쭉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제 미래를 가게 되면 어떤 거는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광합성 양이 뚝 떨어져 버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우리가 생태계 모델이 같이 들어가는데 생태계 모델이 성능이 시원찮은 것들은 다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굉장히 성능이 최신으로다가 가장 연구가 잘 된 모델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뚝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 이유가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식물이 그 나무가 밑에서 물을 쫙 빨아들여 갖고 이제 그 이파리까지 수분을 이제 끌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그렇게 힘들게 끌고 왔기 때문에 잃고 싶지 않아. 그 수분을 갖다가 나무는. 그런데 CO2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광합성을 하려고 기공을 열어야 되잖아요. 기공을 딱 여는 순간 수증기가 쭉 하고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끌고 올라왔는데 얘는 가급적이면은 기공을 열고 싶지는 않아 해. 나무는. 그렇지만 이제 CO2를 흡수를 하려고 딱 열었는데 예전에는 CO2 농도가 낮았을 때는 오래 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증기가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되는데 이제는 농도가 높아 놓으니까 잠깐만 열어도 되잖아. 그러면 수증기량이
공기 중에는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가 조금씩밖에 안 오게 되고, 그러면 열대숲이 자동으로 비가 안 오게 되니까 그냥 열대숲이 자동으로 스스로 파괴가 되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거를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이런 생태계하고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하나 묶여갖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티핑 포인트의 마지막으로다가 요때는 한 5도 이상이 이제 올라가게 됐었을 경우에 이제 벌어지는 현상인데, 이제 이 정도가 되게 되면 거의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 북반구 육지의 24%가 동토지대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기 뭐 시베리아라는 2주 여름에, 근데 길면 한 2달 정도 풀이 이제 확 자라서 올라와요. 그런데 얘네들은 썩을 틈이 없이 그냥 얼어버렸죠. 거기에 이제 수만 년 동안 이제 얼어붙어 있는. 근데 그거는 완전히 탄소 덩어리거든요. 근데 이제 땡땡 얼어갖고 있는 그 탄소, 그 풀이 그냥 얼어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걸 동토지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파보면은 다 이렇게 뭐 뿌리니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는데, 자, 여기서 갖고 있는 상층부에 갖고 있는 요 동토지대에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750 내지 950 기가톤, 그런데 대기에는 750 기가톤. 우리가 아까 북극권이 훨씬 더 온도가 잘 올라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서 영상권이 일단 돼버리고 나면 거기다 이제 파이프만 하나 꽂으면 메탄이라고 하는 그 온실가스가 나와서 그냥 그거는 굉장히 강력한 그 온실가스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약 10%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미 대기 중에 750기가톤이니까 사람이 뭐 자동차로 뭐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뭐 공장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연은 훨씬 더 강력하게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더 배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게 5도 이상이 되면 바로 그러한 상황까지 이제 밀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혀 저감을 하지 않고 더 많이 경제 성장을 한다라고 해서 더 많이 배출을 하게 되면 4도 이상까지 지금 보게 되는 거니까 100년 후 2100년경이 되면 거의 저기 위험에, 그 극단적 위험에 저 이제 길목에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동토지대가 지금 변하는 걸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눈이 덮인 면적들이 파란색이 2.5인 경우, 빨간색이 이제 8.5, 극단적인 경우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토의 면적도 파란색은 미래에 이런 식으로 줄어들 것이지만은 우리가 전혀 저감을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좀 줄어들 거다. 지금 그렇게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가? 거기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기본적인 대응의 구조는 유엔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를 어떤 그 틀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년 이내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지구를 이제 전 지구, 전 세계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도시화가 확대가 되고요. 중산층의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고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됨에 따라서 물은 현재보다 40% 더 필요하고 에너지는 50% 더 필요하고 식량은 35%가 더 필요해요.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불리한 미래를 보게 됐을 때 좀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이 되고 폐기물이 더 많이 나와야 되고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저 이야기거든요. 저게 쪽으로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우리가 위해, 뭐 폭염, 가뭄, 폭설, 뭐 폭우, 뭐 이런 것들 실제 이제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고요. 그것이 이제 노출이 되죠. 도시에서 노출이 되는지 시골 지역인지 아니면은 이게 뭐 숲인지 바다인지 뭐 이거에 따라서 그 이제 피해 정도가 다 틀려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취약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도시라고 해도 이게 뭐 노년층이라는 노약층이 거기 산다든가 가난한 사람이 산다든가 이거에 따라서 그 어떤 대응의 이런 체계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그 지역에 뭐 보건시설이 뭐 많다거나 의료시설이나 소방시설 뭐 이런
이게 잘 돼 있다라고 하면 똑같은 피해가 온다라고 해도 똑같은 우리가 이러한 폭염, 가뭄, 폭우, 폭설이라 해도 실제로 그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는 노출과 취약성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로다가 다가올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이 두 부분은 사람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이 부분을 갖다가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 피해도 우리가 굉장히 줄이면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기 어댑테이션 그러니까 적응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차피 기후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 그 저감이다라고 하는 근본 원인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배출량을 또 줄이게 되면 기후변화를 좀 줄여갖고 이런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 어떤 이런 이제 대먹임의 이런 이제 피드백 과정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후변화를 갖다 대응을 하려고 하면 이 적응이다라고 하는 거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감, 근본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적응은 이거를 하게 될 때 이제 원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우리가 에쿼티 그러니까 공평성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거는 좀 과한 게 있으면 좀 끌어내리고요. 모자라는 게 있으면 좀 끌어올려갖고 좀 맞춰주는 이 공평성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왜 여기서 우리가 저러한 개념을 쓰는 이유는 온실가스를 배출을 한 나라들이 뭐 유럽, 그다음에 뭐 미국, 일본, 우리나라도 뭐 많이 배출한 나라에 속하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피해는 지금 이제 뭐 툭발루니, 뭐 남태평양에 전혀 배출하고 상관없는 나라들, 그다음에 방글라데시에 뭐 아까 뭐 바닷물이 들어와갖고 못 쓰는 땅이 돼버리고. 그런데 그 친구들은 전혀 뭐 온실가스 배출하고 상관이 없는 나라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서구권들, 유럽 국가들은 저렇게 이제 많이 배출을 해서 경제 성장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이익을 받잖아요. 이익을 받는데 피해를 보는 나라는 배출하고 전혀 상관없는 나라가 이게 지금 피해를 본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홍수가 났다 이러면 주로 뭐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농민이라든가 이러한 분들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 다 고생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런 어떤 취약국가, 취약층에 대한 어떤 그런 측면을 보는 그래서 우리 세대에 대한 그런 책임성으로 다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를 또 배출을 했기 때문에 좋은데 여행도 가고 좋은 옷도 입고 공장을 돌려서 그래서 그 이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일어났는데 근데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이 되면 계속 누적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은 어떤 이익이 하나도 없이 저런 피해만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가야 되는 적어도 배출을 한 원인자하고 그 결과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전혀 틀리죠. 우리 후손들이 저 피해를 우리 후손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후 변화는 이거는 계속 화력이 강해지는 이거라고 했으니까요. 이건 저기 화력이 약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한번 배출이 되면 계속 공기 중에 남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은 계속 피해만을 봐야 될 이익도 없이 거기에 이건 세대 간의 정의의 문제가 이제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한번 배출이 되면 이건 일주일 이내에 이건 다 반응을 해서 다 없어져 버리는 가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배출을 해서 이익을 받고 건강을 잃어버렸고 어떤 면에서 이게 이제 상쇄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인자하고 그거로 인해서 그 결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같은 여지가 있는데 이 온실가스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 원인자와 그 피해자가 결과가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대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정의롭지 못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우리가 기후변화를 잘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 그러려면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이제 한 예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 면은 아마 들어봤었을 도시 이름인데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라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그 지금 저기 이스라엘 그 땅에서 시작한 게 아니죠. 지금 저기 유프라데스가 이라크 그쪽에서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다가 그쪽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르라고 하는 도시가 오늘날로 따지면은 지금 한 8,000년, 한 6,000년 전에 오늘날 따지면 뉴욕이에요. 그 당시에 왜 뉴욕이 되었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0년 전에 여기에 이제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요 유프라데스 강 요 주변으로 해서 이제 농경 공동체들이 이제 잘 이제 발달을 해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원전 한 4,000년,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이렇게 드니까 그래서 이게 망한 게 아니라 사람은 어떤 작은 어떤 그 충격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이제 적응을 잘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때 중앙 집중적인 관계 시스템을 갖다 개발을 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뭐 저수지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유프라데스 강의 수량은 줄었는데 저거를 아주 효율적으로다가 이제 배치를 잘하게 됨에 따라서 오히려 대도시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뭐 가뭄이 다 들었으니까 다 이 지역으로 다 몰려들고 해갖고 어마어마한 도시를 저기다가 이제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게 뭐 복원은 하기는 했지만 지금 신전이 있는데 이 길이가 이게 300m가 이게 넘어요. 그러니까 벌써 6,000년 전에 저런 건물을 졌다라고 하는 게 뭐 어마어마한 문명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교하고 아주 복잡성이 이제 증가를 시켜갖고서 결국 인간은 저기서 훨씬 더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내는. 지금 우리 거대한 도시들을 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고 치밀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좀 살만하다라는 집들은 1년치 먹을 쌀가마니가 집에 있었고 김치도 몇 달치 먹을 김치가 장독안에 있었는데 요즘 집집마다 보면 한 일주일치 식량밖에 다 안 갖고 살잖아요. 도시가 지금 며칠 이내고 식량만을 지금 지니고 있거든요. 만약 도시가 어떤 수송 상태가 이게 봉쇄를 당한다거나 이렇게 있었을 경우 2주 정도 지나면 상상이 안 되죠. 벌써 우리의 도시라고 하는 게 벌써 이제 그렇게 굉장히 복잡성이 이 수송 메커니즘이라든가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집안에 또 냉장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일주일치만 갖고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 세상은 되기는 했지만 그 때문에 갖게 되는 그 취약성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가 된 상황이 있거든요. 결국 어떤 임계치를 넘는 가뭄이 딱 기원전 이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이게 도시 이쪽으로다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더 많이 몰려 들어오게 되고 그나마 이제 먹을 게 여기 있다라고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도시가 붕괴가 되버리는. 그런데 묘하게 제가 찾은 건데 성서고고하게 아브라함이 떠난 시점하고 똑같아요. 그 성서고고하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우르란 도시를 한 기원전 2000년경에 떠났다고 그러는데 전혀 다른 소스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2000년 전에 이 도시가 망해버렸다라고 지금 우리 이제 이쪽 고기후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적응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적응은 굉장히 복잡성을 늘리면서 이제 적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임계치를 넘지 않기 위해 갖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적응 체계가 오히려 우리를 목을 죄는 그런 현상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적응을 하게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적응을 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유엔에서 나오는 다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 저수지를 잘 만들고 홍수가 났다 그러면 이제 뚝을 잘 쌓고 거기에 대한 그 반응 정도면 충분했었는데 앞으로는 적응을 하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여기 전환적인 적응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회 체계, 생태계를 거의 재구성을 하는 근본적인 이러한 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식생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점점 고기를 많이 먹는 저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축에다 먹이려고 키우는 그 뭐 옥수수 뭐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거를 좀 이제 우리가 좀 줄여서 그런 어떤 그 식생활도 바꿔야 될 정도이고 그다음에 도시를 건설을 한다라고 하면 옛날에는 그냥 도시를 다 만들어 놓고 건물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였다라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기후 변화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한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2주 전인가 이제 뉴욕시에서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그런 이제 법이 하나 통과가 됐습니다. 그 법이 굉장히 강력한 법인데 어느 정도냐면 앞으로는 뉴욕시 안에서 통유리로 된 건물을 못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미 통유리로 져 있는 통유리 건물이 그게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어마어마한 건물이거든요. 뭐 완전히 온실인데 그 안이 여기 같은 데 그거 다 에어컨으로 다 열 빼내지 않으면 그 안에서 뭐 뜨거워서 사람 다 찌죠. 그러니까 2030년까지 2050년까지 그거를 완전히 에너지 효율을 다 극단적으로 다 높이라고 하는 그 법이 다 통과가 됐어요. 그 밖에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근데 아예 도시를 설계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그러한 기준들을 다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밴쿠버 같은 데가 굉장히 이제 인구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수십만 명이 늘어났는데 주변의 자연 경관을 하나도 깨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구도심을 계속 직접 이거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걸 하면서 또 뭐를 했냐면 우리나라처럼 계속 이 도시 집중도를 높이면서 교통망을 저대로 놔두면 계속 교통 때문에 못 사는 세상이 되는데 밴쿠버 시내 안에 거의 이 자가용을 끌고 들어오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다가 교통량을 통제를 하면서 결국 걷는 사람이 제1순위, 두 번째가 자전거, 3순위가 공공교통. 그래서 개인이 차를 끌고 다니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수십만 명의 인구가 늘었지만 주변의 자연을 하나도 깨뜨리지 않고 오히려 밴쿠버 시내 안에서는 사람들이 다 자전거나 걸어만 다니면서도 다 모든 일을 볼 수가 있게끔. 우리가 지금 10km를 가는데 지금 서울 시내 같은 경우 교통 막히면 거의 1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서 천천히 해도 1시간이면은 가요. 자전거는 10km 정도면 그냥 노약자가 자전거를 못다 해도 빠르게 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게 도시 안에서 꼭 좁은 공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제 효율성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다가 도시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딱 그런 어떤 생태학적인 기후 변화에 대한 이런 대응적인 요소를 만들게 되면 굉장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에너지도 더 적게 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유로운 그런 세상이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그냥 그 전환적인 전체적인 시스템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적응과 관련돼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서기 1년이고요. 여기가 2000년이고 북반구에 이제 온도가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서기 한 1000년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저 당시에 지구가 약간 중세 온난기라고 부릅니다. 딱 요 온난기를 지나서 그 뒤로 이제 온도가 쭉 지나서 이제 우리가 소빙하기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이 온난기 요 빙하기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D 900년 경에 노르웨이 사람들이 지금 아이슬란드에 이제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D 1100년 경에는 그린란드 연안에서 여기 고동색이 그 노르웨이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 당시는 그린란드가 지금도 온도가 지금 올라가갖고 그린란드 저쪽 연안에서 목축이 가능해요. 근데 100년 전에는 저게 완전히 얼음이었었는데 지금 따뜻해져서 저기 목축이 가능한데, 근데 서기 100년경에도 온도가 좀 따뜻해져 갖고 자연적으로 따뜻해져서 저때 이제 목축을 여기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AD 이제 1300년경이 되니까 그 에스키모 계열의 사람들이 뭐 이누이트 뭐 이런 족들이 이제 일로 들어와요. 북쪽으로다가 들어와서. 그런데 AD 1500년이 딱 되니까 저때가 이제 소빙하기가 굉장히 이제 심하게 일어났던 그 시점인데, 그때는 노르웨이 사람들이 다 사라졌죠. 그린란드에서 사라지고 지금 이 에스키모 계열의 사람들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에스키모 계열 사람들은 훨씬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이 이렇게 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 당시 왜 저런 이제 차이가 났냐면, 노르웨이 사람들은 여기 이제 그린란드를 들어가서 유럽의 관습 문명을 끊임없이 유지를 했어요. 저기 들어가서. 그래서 계속 목축업을 했던 그거를 유지를 했고, 노르웨이의 그런 복장, 옷, 아무튼 전통 이런 거를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너무 추워지게 되니까 목축도 되지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서 그냥 입었던 그런 어떤 유럽식의 옷이 전혀 그 추위에 견딜 수가 없는 게 된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다 사라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에스키모 계열 사람들은 보니까 소비가가 됐는데 너무 살기가 좋은 거야. 그냥 온 바다에 뭐 물개가 그냥 빠글빠글 거려요. 그래서 그거 때려 잡아먹고 그걸로 옷에 입고 또 그걸로 배도 만들어 갖고 멀리 나가서 고래도 한 마리 때려 잡아 갖고 그걸로다가 뭐 불도 떼고 이러면서 오히려
훨씬 더 번성을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의 문명이 훨씬 더 낫죠. 에스키모의 문명보다 훨씬 우위에 있지만 변화된 환경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적응이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과거에 좋았던 거를 유지를 하다가는 쫄딱 망한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500년이 흘렀어요. 500년이 흘러서 1910년경부터 해서 저 남극 지점에 누가 먼저 가서 이제 자기네 나라 국기를 꼽는가 이제 그 시합이 벌어졌죠. 그때 이제 노르웨이가 이제 출전을 합니다. 아문젠이 출전을 하고 영국에서는 이제 스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근데 아문젠이 먼저 가서 꽂아버리죠. 노르웨이가 갖다 꽂아놓고 한 달 후에 이제 스캇이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아문젠은 자기가 데리고 들어갔던 남극에 데리고 들어갔던 그 모든 대원을 그대로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쪽은 돌아오는 길에 완전 전멸을 해버립니다. 영국은. 그게 왜 그런 차이가 났었을까? 노르웨이가 아무튼 그린란드에서 그 중세 온난기 중세 아무튼 소빙하기 때문에 완전 그린란드에서 그냥 전멸을 하고 끝나버렸잖아요. 그런데 남극 지점을 갈 때 이 아문젠은 이 사람 탐험가예요. 그래 그린란드에 들어가서 그 이제 에스키모 계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대로 그 생활을 그대로 하고 그 훈련을 다 받고 그대로 들어갔어요 남극을. 그래서 뭐 입은 옷 뭐 이런 거 뭐 다 뭐 물개 옷 가죽 옷 뭐 이런 거 입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쓰는 개썰매라든가 이런 거를 다 이제 데리고 들어갔고요. 여기는 보다시피 영국의 장교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1910년, 11년도 이때면은 최고로 좋을 때예요. 그래서 영국이 갖고 있는 모든 문명의 총알을 다 갖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터가 달린 썰매, 뭐 아무튼 이 모직옷도 그 당시로서 가장 촘촘하게 그 모직옷을 다 입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 문명이 여기 들어가서 다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 모타 달린 썰매는 뭐 다 얼어 터져서 그냥 뭐 쓸모도 없게 돼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량 공급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 이동 거리가 굉장히 짧아지는. 그 다음에 이 모직옷도 이 안에서 땀이 나는데 이게 이 안에서 이게 습기로다가 이게 안에서 그냥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 방안의 효과가 전혀 나올 수가 없는 저 남극이라고 하는 극한에서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이러한 식량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몸은 춥고 해서 겨우겨우 이제 도달을 했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다 굶어 죽고 다 얼어 죽어 버린다. 그래갖고 단 한 명도 못 돌아와요. 그런데 영국에서 오늘날에 이 사람들은 영웅이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돌아오는 길에 누가 한 명이 다치잖아요. 그러면 그 본인이 캠프를 떠나요. 식량도 모자라고 막 이러한 상황이니까 내 동료라도 영국을 돌아가라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이제 그 일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 오늘은 캠프를 그다 그냥 사라져 버렸다. 뭐 다리를 다친 누가 없어져 버렸다. 뭐 이런 것들이 쭉 그냥 한 명 한 명이 다 그런 식의 희생을 하면서 자기 동료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한 명이라도 살려서 이제 영국을 보내보려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남은 사람이 이제 스캇하고 동료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그 일지 마지막에 적혀 있는 그 문장이 신이여 나의 가족을 돌보소서라고 하는 그 문장으로 끝나요. 그 일지가. 그래서 자기는 아무튼 굶어 죽고 얼어 죽어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튼 그래도 뭐 자기 나라에 있는 자기 가족을 이게 안위를 생각하면서 이제 죽은. 그래서 그 돌아가는 그 과정 그런 것이 굉장히 그 희생의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영웅으로 오늘날 영국에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목표에 아무튼 깃발을 하나 꽂는 것도 준비하긴 하겠지만 또 과정이 아름다우면 또 그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울림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내겠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뭐 기후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과거에 성공적이었던 그것이 우리가 변화된 세상의 그런 어떤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게 변화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이제 작년에 이제 그뭐 송도에서 그 회의 때 우리가 1.5도로다가 이제 저감을 하려고 하며 어느 정도까지 줄여야 되냐면 이산화탄소를 2010년 기준으로 해갖고 2030년도에 45%만 배출을 하고 2050년이 되면 넷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으면 걔네가 CO2를 많이 흡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더 자동차를 끌고 다닐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넷제로입니다. 그 정도까지 줄여야 된다. 이러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조금씩 우리가 어떻게 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다 뒤집어서 바꾸지를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전환적 적응이다라고 이 표현이 계속 나오는 이유들이 이게 제가 맡은 말이 아니라 유엔에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건 전체 사회 시스템을 갖다가 전환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런데 참 이게 이산화탄소가 참 이게 어려운 게 지금 여기 보면 가로축이 GDP 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각 나라들이에요. 잘 살라고 하면 많이 배출해야 돼요. 이게 욕망의 문제가 거의 있죠.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이거 우리나라 건데, 이게 월드 리서치 뭐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우리나라 거를 갖고 하나 만들었는데 1990년에서 2002년도까지 해서 여기 이제 CO2 배출량의 증가율을 나타냈고 GDP 증가율을 나타냈어요. 대한민국에 보시는 바처럼 CO2 증가율하고요 GDP 증가율이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 98년도 이때 IMF 때 얻어맞을 때 CO2도 뚝 떨어지고 우리 소득 수준도 뚝 떨어지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래갖고 결국 이 CO2를 얼마나 배출하냐가 또 얼마나 잘 사느냐의 문제 결국 우리의 욕망의 문제를 이제 얼마나 이게 컨트롤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또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도 이내로 머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작년에 이제 인천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4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 P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회색 빛깔로 돼 있는 거는 지금부터 해서 2100년까지 화석연료 배출량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가겠다. 여기서는 수요 자체를 굉장히 좀 줄여갖고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시나리오가 P1이라고 하는 시나리오고 이쪽 보니까 CO2를 한 그래도 2050년, 30년까지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 아니에요? 이렇게 배출을 하면서도 1.5도에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면 여기 이제 약간 녹색 빛깔로 나는 게 바이오 에너지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활성화시켜야지만이 이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 우리가 이제 사탕수수나 옥수수를 갖다가 많이 심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발전소를 하나 크게 줘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거로다가 알코올을 만들어서 그 발전소에 이제 발전을 해요. 전력을 다 생산을 한 다음에 그 굴뚝에서 나오는 CO2를 그 자리에서 다 잡아. 그리고 그냥 땅 속에 갖다 팍팍 묻어버려. 그러면 이미 있는 CO2를 쫙 줄이는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연구로다가 이렇게 몇 개 만들어 놓은 게 전 세계에 우리나라 없지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다 가능한데 이 기술로다가 이만큼을 지금 줄이겠다라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수요 자체를 줄이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배출을 열심히 하면서 이 기술로다가 이게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문제는 여기 사탕수수나 옥수수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작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도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경작지가 필요하냐? 호주 면적이 필요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뭐 식량 생산하는 경작지를 놔두고 만약 저걸 새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존 숲을 다 까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안 까고 그 생태학적으로 그 중요하니까 놔둬야 된다 그러면 기존 경작지에서 이제 알코올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누군가는 굶어 죽으라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가기가 이거 참 어려운 세상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다가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수요가 적은 사회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타겟이고요. 그렇게 되면 각 그 나라마다 각 사회 시스템마다 어떤 식으로 다 에너지를 좀 줄일 수 있는가? 뭐 수력이 뭐 물이 뭐 많은 곳이랑 수력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들이 있는데 에너지 수요 자체가 근본적으로 큰 사회가 되게 되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모든 CO2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 그 생산 방법은 다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뭐 원자력 발전소도 무지무지하게 져야 되고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현재보다 뭐 500% 5배 이상을 줘야 된다. 제가 여기 나온 결과로 뭐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랄 정도 지금 제 기억에는 한
그러니까 5배 이상을 건설을 해야지만이 이게 감당이 된다라고 그렇게 될 정도로다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작은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변화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감지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 느끼지는 못하는데 그렇다 해도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부터 뭔가를 열심히 정말 내일 일어나는 일처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이유를 갖다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국의 템즈강 하구에 가면 영국의 이제 수문이 지금 저렇게 있는데요. 저게 영국이 1950년대 이전만 해도 영국 전체는 아니지만 홍수가 나면 그 템즈강 주변으로다가 침수를 당했어요. 우리 서울도 한 20-30년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뭐 저런 저지대들 뭐 계속 침수 당한 것처럼 영국도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그걸 이제 53년에 침수를 한번 당한 이후로다가 야 그래갖고 이제 수문을 만들자. 그렇게 해갖고 그러면 해수면이 얼마만큼 올라올 것인지 홍수가 나면 얼마만큼 세질 것인지 그 다음에 생태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설계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이거저거 다 하다가 공사까지 다 끝난 시점에 30년이 걸려버렸어요. 30년. 자, 이 그림은 뭐냐면 매년 지금 이제 1983년도에 이제 처음 이 수문을 만들어 놓고 매년 수문을 몇 번 닫았는가를 보여주는 그 그림입니다. 처음에는 1년에 아니 3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수문을 닫았다가 최근에는 매년 10번 이상씩 어떤 해에는 50번을 닫았어요. 만약에 영국이 저 수문을 아직까지 안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이런 해는 50번을 침수당한다는 소리예요. 영국이. 그 런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피해가 나는 상황에서 저거를 피해를 막겠다라고 막 저때 뭐 공사하고 뭐하고 하면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경비는 경비대로 다 쓰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 미리 대응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런 결과이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현재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비용은 GDP 한 1%만 지금 쓰면 되는데 저것도 지금 아깝다고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피해가 막 나는 상황 속에서 그때 이제 막아보겠다라고 해갖고 우리가 저 경비를 드린다는 거 5 내지 10%, 20%까지 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세금 갖고 써야 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맨날 터지고 깨지고 뭐 무너지고 하는 데다가 돈 갖다 받겠다라는 소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빨리 배출을 줄여야 되는 이유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CO2 만약 2도 이내로 파리 기후 회담에서 2도 이내로 이제 줄이기로 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했었을 때 처음에 이제 그 2000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줄였다라고 하면 2도 이내로밖에 이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안 줄여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 2019년부터 해갖고 줄인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줄여야 되고 훨씬 더 많이 줄여야 되니까 그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고 그 다음에 뭐 훗날 가갖고 이제 줄인다라고 하면 한꺼번에 뭐 몇 년 이내에 다 줄여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미리 하면 줄이면 줄일수록 뒤로 갈수록 좀 줄여야 되는 양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좀 편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경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CO2 배출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CO2가 양으로 되어 있지만 저거를 이 배출량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출량이 늘겠죠. 그 다음에 인구당 서비스, 소득 수준이 아까 그림에서 보면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배출을 하죠. 그 다음에 서비스당 에너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화학공업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이 산업 구조 때문에 많이 배출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영국 같은 데는 금융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소득을 올린다 해도 걔네들은 CO2 배출이 없이도 많이 배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여기는 또 에너지 효율이 또 좋아도 그 CO2 배출이 또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에너지당 CO2 우리가 만약에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거를 쓰게 되면 CO2는 배출을 안 하니까 좋은 거고 그렇게 돼서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인구 이거 떨어지고 서비스 떨어지고 에너지 떨어지고 하면 CO2의 양만 이렇게 남게 되죠. 그래서 CO2의 양이 이런 식으로 인구, 사회적인 요소, 경제적인 요소들, 산업 구조의 요소, 뭐 재생에너지 이런 그래갖고 저 CO2라고 하는 게 단순한 양이 아니라 우리 사회 경제적인 이러한 것들이 저 안에 저렇게 이제 배치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 아까
미래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 때 CO2량을 그냥 계속 배출을 많이 하는 사회, 뭐 2도 이내로 하는 사회를 하게 될 때 맨 먼저 그거를 양을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를 갖다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는 이제 앞으로 그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에서 5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2013년도에 마지막 보고서가 나왔고 2022년도에 6차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때 만들어낸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가 여기는 적응을 하지 않는 사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적응을 잘하는 사회가 될 것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저감을 하지 않는 사회, 온실가스를 그대로 많이 배출하는 사회고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지 않는 사회. 그러면 요 1번 사회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응은 참 열심히는 하지만은 전혀 CO2를 배출을 하질 않아요. 아까 CO2를 많이 배출하면 할수록 잘 사는 세상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발전만을 갖다가 하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4번은 우리가 CO2 배출은 굉장히 많이 이게 줄여냈어. 그런데 적응을 하지를 않아. 아까 적응은 보면 세대 간의 불평등의 문제, 그 다음에 아무튼 같은 그 뭐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의 그런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적응을 하지 않으면 이런 불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적응도 하지도 않고 CO2도 줄이지도 않아. 그러면 이거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러니까 무슨 뭐 유엔에서 뭐 협의고 뭐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각자 도생이야. 그냥 각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 분열로다가 막조가 되는 사회. 그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 해갖고 이런 식의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미래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CO2의 양이 결국 저는 이제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파리 기후 협약에서 우리가 이제 2도 이내로 제한을 하자라고 하는 거를 약속을 하면서 또 뭘 또 약속을 했냐면 여기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DG라고 하는 이거하고 기후 변화는 같이 묶어서 이거는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를 그 당시 같이 선언한다 유엔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는 환경과 관련된 요소들, 그다음에 사회와 관련된 요소, 경제, 그다음에 국제협력 해서 17가지의 이러한 요소들하고 이 기후 변화 대응이 같이 묶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이다라고 하는 거, 어떤 사회가 됐든지 간에 뭐 그거는 뭐 우리가 됐던 저 아프리카가 됐던 아무튼 미국이 됐던 다 경제 성장을 먼저 외치죠. 어떤 정치가든지. 그다음에 경제 성장에 따라서 그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또 경제 성장을 하려고 하니까 지구로부터 에너지, 자원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다가 착취를 하듯이 그렇게 끌어놨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이런 위험이다라고 하는 이 한계를 지금 넘어서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이제 제한을 하는 그런 요소가 됐기 때문에 요 범주, 안정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경제를 결정하는,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방향을 다르게 생각하는, 우리는 이때까지는 경제 성장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지구 환경이 기후변화가 위험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그 다음에 자원이 안정적이어야 되고 환경에 뭐 미세먼지가 발생이 안 돼야 되는 이런 거를 먼저 한계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고 뭐고를 따져봐야 되는 세상으로다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삶에 생각하는 이런 방향이 완전히 틀려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그 송도에서 그때 이제 나온 자료인데 17가지의 요소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사회 경제적인 요소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을 잘하려고 하면 교육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여기 이제 누런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요소들을 또 잘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산화탄소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봤더니 전체적으로다가 사회, 경제 이런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성평등 같은 경우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줄인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성평등이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줄일까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앞에서 보여드릴 때 이산화탄소의 양의 맨 앞에 결정하는 게 뭐였죠?
인구가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저 성평등이 필요한 이유는 여성이 가족 숫자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란이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죠. 그런데 이란이 굉장히 그 자녀 그 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거의 서구 수준으로. 그런데 그 이유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교육이 잘 돼 있어요.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뚝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평등 이게 잘 되게 되면 결국 이런 교육의 문제, 보건의 문제 이런 것도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이게 숫자가 뚫어질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성평등이 또 기후 변화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에는 다 뭐 농촌에서 보면은 마을 앞에 있는 우물 가서 물 길러다 먹었잖아요. 지금 근데 저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다 물을 길러 다 근데 여성들이 가잖아요. 그 물 기르다가 그런데 이게 가뭄이 들고 이래서 기후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면 앞에 개울에서 물을 길다가 이제 산 너머까지 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성이 그 위험에 노출되는 그러한 것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기후 변화가 이런 여성의 성평등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들을 그런 식으로 다 묶어서 유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지구가 아까 이제 온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과학자들이 야 사람도 체온만 갖고서도 물론 이 사람이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알지만 뭐 CT도 찍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 MRI도 찍어봐야지 뭐 정확하게 뭘 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위험을 넘게 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갖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9가지의 이런 요소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기후 변화도 있고, 그래서 여기 녹색 범위 안에 있으면은 안정한 것이고, 여기 노란색 범위로 들어가면 불확실한 영역으로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 영역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이제 위험으로 들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기후 변화는 지금 현재 불확실한 영역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2도를 넘게 되면 그건 완전히 위험으로 되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으로 넘어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그 생물 다양성의 그 멸종률이 100만 종당 0.1 내지 1년에 한 종 정도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미 100만 종당 100종이 한 100배 내지 1000배 정도 지금 빠르게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거는 완전히 위험으로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질소 비료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질소 비료가 지금 우리가 뿌리옥 박테리아에서 이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질소보다 인간이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양이 한 3.5배 정도가 되죠. 그래서 결국 그 중에서 한 20%만 농작물이 빨아들이고 나머지 80%는 토양에 그냥 뿌려진 상태. 그게 결국 비가 오면 하천으로 들어가 하천에서 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다까지 나가는. 그래서 온도 조건만 맞으면 강에서는 녹조고 바다에서는 적조가 일어나는 게 바로 저 질소의 양이 다 이미 임계치를 다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뭐 토지의 변화, 뭐 물의 사용량 이런 거는 다 기후 변화하고 다 이런 식으로 해양산소가 다 지금 묶여들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들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다가 그렇게 이제 밀려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그래서 지구를 안전하게 요 녹색 범위에 어떤 식으로 인간이 묶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목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모델을 한 결과인데요. 아까 그 유엔에서 말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DG가 이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좋은 사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가서 좀 전에 앞에서 보여줬던 9가지 지구 위험 요소라고 하는 9가지가 이쪽으로 갈수록 안정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델 결과를 보게 되면 1980년도에는 뭐 소득 수준도 낮고 이랬으니까 사회적으로다가 이렇게 발전이 좀 덜 됐죠. 그래서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발전은 요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지구는 굉장히 안정한 곳에 있었어요. 1980년도에. 근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회 경제적인 이런 이제 발전을 이렇게 해 왔지만 지구는 굉장히 불안으로다가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으로 계속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하면 경제가 좋아지고 뭐 이래서 좀 사회적으로다가 이런 경제적으로 좀 좋아지는 면들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구는 위험으로다가 지금 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다가 전환적인 이런 변화를 일으켜야지만이 우리가 지구가 안전한 그런 상황 그러면서도 우리가 삶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회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9가지의 안정한 이러한 상황, 지구 위험 한계를 과잉 때문에 벗어나는 걸 막아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SDG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게, 부족하지는 않게, 그래서 요 사이에서만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우리의 지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울리백이라고 하는 이분이 사회학자인데 독일의 과거의 위험은 홍수, 가뭄, 지진, 패스트처럼 외부적인 위험이고 방제기술이나 보건 이승 등의 부족 때문에 대한민국은 저런 면에서 굉장히 잘 막아왔죠. 뭐 보건소 잘 만들어서 거의 전염병 싸그리 없애고 뭐 여기저기 뚝 터지는 거 잘해서 지금 뭐 한강 터져서 뭐 어디 침수됐다는 거 없잖아요. 잘 막은 나라이고요. 그런데 현대 위험은 산업과 기술의 진보가 초래한 내재적인 위험, 오늘날의 위험은 뭐 기후변화, 원자력, 사스, 뭐 구제역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세요. 이거는 다 과잉 때문에 일어난 어떤 면에 있어서 내재적인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는 밖에서 오는 이게 위험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과잉되었기 때문에 너무 먹고 쓰고 뭐 버리고 하는 게 우리가 과연 이게 꼭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이상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벌어진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분은 성찰의 그런 요소들을 갖다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방향을 바꿔야 되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제 성장이 우선이었다라고 하면 지구 위험의 이 한계 이내라고 하는 거를 제1순위로 잡고 나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C 그 총회 그 유엔 거기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전혀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는 좋지 않은 사회로 간다면 결국 고배출을 할 수밖에 없고 지구가 파멸로 가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좋은 사회를 만드는 그런 것으로 가게 되면 배출도 저감이 되고 지속 가능한 세계, 공평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론은 우리가 기후 변화를 잘 대응하려고 하면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좋은 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또 기후 변화를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유엔에서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 기후 변화 대응의 하나의 결론입니다. 예, 고맙습니다.